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살이 썩는 병이에요? 살이 썩었다라는 게 확 귀에 들어왔고요. 들어오고요. 네. 이 병이 뭐냐면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증상이 너무 끔찍해서 신의 형벌이라고 여겨졌던 한센균에 의한 한센병이에요. 한센병. 어떡해. 한센균은 주로 호흡기나 상처를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아직도 정확한 그 감염 경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과거에는 한센병이라고 안 부르고 이거를 한센균을 나균이라고 불렀어요. 나병. 나병. 아, 이게 나병이에요, 이게? 병 나병이라고 불렀고 그 나자가 한자로 문둥병을 뜻하는 그 나자예요. 예. 그 두꺼비를 네. 나흘마라고 부른 데서 유래했대요. 그러니까 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아. 네, 성경에 그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막 예수님이 고치시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우창현 선생님, 네네네. 저 한센균에 감염되면 뭐 초기 증상이 뭐 어떻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부 발진이 생겨요. 그런데 특징적으로 그 부위부터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도 약간 떨어지게 되면서 손발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 손가락 신경도 먹으면서 갈코리 손이 되기도 하고 이게 얼굴로 가게 되면은요 한쪽 얼굴이 떨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비틀어지고 정말 다양한 좀 피부 증상 그리고 어떤 신경의 어떤 감각의 소실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아주 고대부터 인류를 괴롭혀온 이 한센병인데요. 이게 11세기 중세 유럽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크게 퍼지게 되거든요. 십자군 전쟁인가? 와, 박수.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11세기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면서요. 중동 지역에서 이미 이제 한센병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십자군 전쟁하면서 이 병사들이 걸려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아하. 유럽에 와서 이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한센병이 좀 낯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처음 본 유럽인들은 일단 공포에 휩싸였죠. 그리고 역시 원인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뭘로 또 했겠어요? 저주다? 그렇죠. 넌 신에 대한 벌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학대하고 그랬겠죠. 심지어 이 약자를 가장 보호해야 될 교회마저도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중세 교회 지도자들이 이 환자들한테 한 말이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너의 몸은 오염되고 더러운 옷으로 덮여 있다. 네가 나 환자이고 이단자이며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인식해야 하며 교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홀로 살아야 한다. 뭐 글을 보니까 환자들 대부분 다 가족에게 버림받고요. 마을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네. 저 마을 멀리 가서 뭐 움막 동굴 속에 살아야 되고요. 고립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먹고 마시고 치료받을 생각은 꿈도 못 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도 없었네요. 전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고요. 한센병 환자에게만 주어지는 가혹한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종을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환자라는 거를 알리고 종을 치고 다녔어요. 얼마나 슬플까. 저렇게. 아유, 그림 속 인물을 보면은요. 그 한 가지 증상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네. 얼굴에 얼굴에, 빨간색 반점이 있어요. 얼굴에 빨간색 그 점들이 반점들이 보이죠. 손발이 없네요. 그리고 절단되어 있고. 아휴. 손이랑 다 몸을 최대한 지금 옷으로 가리고 있죠. 일어나나. 그리고 종을 들고 있죠.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결국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됐기 때문에 종을 쳐서 하거나 정말 종이 없으면 나무 막대기로 두들겨서라도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소리를 내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뭐가 있죠? 물건 살 때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아, 네. 흐르는 샘물에 손 씻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통행이 많은 다리 다니면 안 돼요. 불결하다고 그렇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들은 사실 그 병보다도 그런 차별로 인한 고통이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이죠. 조순트님, 그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어느 정도로 박해를 당했던 거예요? 거의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지금 화형을 당하는 나병 환자들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1321년 프랑스 남부에서 그때 당시 뭐 흉년도 잦아들고 십자군 전쟁의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 모든 불행이 다 누구 때문이다? 한센병 환자들 때문이다. 저들이 저주를 몰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센병 환자들은 거짓 자백을 하고 산채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어우, 근데 이 아픈 역사 뒤에는요 또 한 가지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이 한센병을 신의 형벌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그랬던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규현씨도 잠깐 얘기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가 내렸던 큰 벌인 나병의 뜻이 한센병이 아니었어요. 어?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병을 짜라아트라는 히브리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짜라아트라는 단어는 악성 피부병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5세기 들어서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레프라 또는 레프로스라는 단어로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말 그대로 갖다가 한센병 환자들한테 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서요. 노르웨이에 아르마우어 한센 박사가 한센병균을 발견했어요. 선생님 어쨌든 이제 한센병이라는 걸 이제 찾아냈잖아요. 알게 그쵸, 그쵸. 됐잖아요. 네. 환자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시선이나 처우도 좀 달라졌겠네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한센병을 적절하게 항생제만 투약되면은 조기에도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게다가 전 세계 인구의 한 95% 정도는 이제 자연 면역이 한센병에 대해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균 자체도 그렇게 아주 전염력이 높은 균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한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사회적 낙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센병 낙인, 이제 천벌을 받은 자로 취급이 되어가지고 그쪽에 좀 격리가 됐었죠. 그리고 갱생을 이유로 강제 노역에 이제 동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매장되지 못하고 모두 다 태워지고 죽은 다음에 정말 해부학 실습에 사용이 되기도 했었죠.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완치된 채로 살고 계시는데 그 마음에 받은 상처나 어떤 이런 소외감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소록도에 네, 살아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심지어 이런 그 소문도 퍼지고 그랬어요. 한센병에 걸리면 아기 간을 먹어야 낫더라. 예? 이런 괴담이 아니, 펴지면서 누가 이 병을 자꾸 만드는 이게 정말 거야. 피해야 될 끔찍한 병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처럼 한센병은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인간을 괴롭혀온 아주 오래된 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한센병이 유럽을 한번 휩쓸었잖아요. 얼마 14세기가 되자 유럽은 또다시 새로운 세균의 등장으로 또 홍역을 치릅니다. 14세기? 한센병에 의해서 또다시 신의 형벌이라 여겨진 이 세균의 정체는 바로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진짜 무섭지. 우리나라에서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패스트는 림프절을 통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혈관을 공격해서 주요 장기에서 이 출혈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저렇게 까맣게 되는구나. 근데 너무 잔인해서 검게 변하네요. 그을린 것 같은. 이건 진짜 신의 형벌처럼 보일 수도 있어. 그렇죠. 저렇게 까맣게 변해버리네. 뭔가 악마의 악마의 상태에서. 상징처럼. 이게 패스트 공격에 의해서 피부에 출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프죠. 고통이 심해지다가 이렇게 검게 변한 이 팔과 다리 끝은 결국 떨어져 나가기도 해요. 이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60% 이상 보통 3일 내지 5일 만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아하. 이렇게 신체 일부가 검게 썩어가면서 고통스럽게 죽으니까 검은 죽음 흑사병이라고 불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구나.
교수님, 당시 패스트균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유럽을 초토화시켰어요? 패스트균은 높은 치사율과 치명적인 감염물로 단숨에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당시 패스트균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1년마다 진짜 저렇게 빨리 전염이 되는구나. 진짜 빠르게 퍼졌네요. 당시 패스트균의 전염력이 어떻게 보이세요? 와, 그냥 뭐 안 간 데가 없는데요? 유럽 대륙을 다 삼켰네요. 유럽을 정복했네. 근데 이때 유럽에 패스트균이 유입된 것도 결국 또 전쟁 때문이에요. 이 지도를 보시면 1346년부터 47년 그 무렵에요. 몽골은 흑해에 있는 크림반도의 남부 무역항인 카파를 포위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중앙아시아 등지에 풍토병으로 퍼지고 있던 패스트가 이제 크림반도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1347년 10월에 카파에 살던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대거 피해서 전쟁을 피해 이제 도망치는데 이때 패스트균이 함께 왔죠. 이후 이 패스트균은요 이탈리아를 넘어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나중에는 영국까지 퍼져 나갔죠. 단 7년 만에 전 유럽을 집어삼키는 그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얼마나 그 전염성이 위협적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야, 인간 멸망할 뻔했다. 그렇다면 패스트균이 단 7년 만에 전 유럽으로 빠르게 퍼지게 된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거든요. 네, 뭐지? 바로 주변룩 때문이에요. 벼룩? 예, 패스트균은요 숙주 없이도 흙에 살 수 있거든요. 흙에 사니까 쥐들이 다니다가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걸린 쥐를 벼룩이 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벼룩이 사람도 물잖아요. 퍼져 나가는 거죠. 그럼 더러워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쥐가 많이 있고 벼룩이 많으면은 그쵸 퍼질 수밖에 없죠. 쥐벼룩. 그런데 이 당시 패스트균이 강력한 전염성을 보인 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걸린 사람 주변으로 모이나? 바로 패스트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가 비말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말. 네. 그러니까 환자가 기침과 함께 공기 중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되는 그런 사태를 불러왔죠. 저 그때는 뭐 마스크도 감기 없었을 같은 테니까. 것처럼 감염되면 실제로 이 시기에 패스트로 인한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한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남부 등에서는요 지역에 따라 인구의 한 80%가 와, 에? 목숨을 잃는 걸렸네. 80%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살아남은 사람이 합니다. 드무네요. 그러면은 와.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이나 유럽을 휩쓸었으니까 패스트균으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2억 명가량의 인구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갔으면은 인류 멸망할 뻔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셋 중에 한 명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당시 유럽에는 이 패스트라고 하는 게 너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다 보니까 이 패스트가 휩쓸고 난 이후에 이와 관련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어우 뭐야. 와우. 피터 브루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죽음의 승리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제목 자체가 죽음의 승리예요. 지금 멀리 원경에서 죽음에 의하여 불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네. 좌측 상단 부분도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종을 막 치고 있어요. 죽음의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네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그 혼란은 더욱더 지금 심해지고 있어요. 어서히 지금 죽음의 파도가 사람들을 덮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와, 초토화됐네요, 진짜. 그런데 이 당시 유럽인들은요 한센병과 마찬가지로 패스트 역시도 그 원인을 저주. 그렇죠. 역시 또 신의 분노에서 찾았어요. 기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날카로운 죽음의 화살이 세상에 떨어져 인간을 급살하라고 명했다. 남녀노소 없이 어떤 누구도
신의 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전능한 신의 울부짖는 창은 모든 곳을 공격했고 인류 전체에게 자비 없는 상처를 남겼다. 얼마나 좀 참담했는지. 예. 잡이 없네요. 그 사람들은 신의 노여움이잖아요. 노여움을 풀어야겠죠. 어떻게 풀까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요. 그렇죠. 종교에 의존해야겠죠. 패스트균에 감염된 이 독실한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이 책질질 고행단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상의를 쭉 내려 허리까지 내리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심지어 끝에는 금속이 달려 있어갖고 때려서 피를 흘리면서 행진하는 거죠. 이렇게 자해를 해서 신께 용서를 구하고자 했던 거예요. 야, 그럼 더 감염되겠네. 맞네요. 면도도 안 하고 감염, 목욕도 안 상처. 하고 피 때문에? 옷도 안 갈아입고 이런 행동 때문에 오히려 더 패스균이 더 퍼져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교수님 그러면 이렇게 종교에 의지하는 방법 말고 좀 더 그럴싸한 방법 없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사혈, 피를 뽑는 거예요. 그것도 죽는 거잖아. 피를 흘리게 하는 건데 과다출혈로 그렇죠. 더 사망하게 되는 아휴.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우리 우창윤 선생님께서는 그때 당시 패스트 치료법으로 뭐 또 어떤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동물 치료라고 해가지고 동물 실제 의사가 이제 고안을 해요. 뱀을 토막내 가지고 이제 그 이제 부위에다가 이제 묶기도 하고요. 기생충의 끝판왕. 뱀을 여기다 뱀. 붙였다고요? 네, 뱀을 토막내서 이렇게 이제 묶어놓기도 너무 하고 끔찍해. 그리고 대변으로 한번 좀 잘 발라보자. 대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어떡해. 나름의 된장 바르듯이? 분명히 나름의 논리는 있었을 거예요. 대변을 어떡해. 발라서 없애보자고 했지만 당연히 더 빨리 돌아가셨겠죠. 더 안 좋아졌겠네. 네, 효과는 당연히 없었고 정말 더러움의 그냥, 끝판왕 네, 아닌가? 그랬죠. 그래, 우리 무지가 제일 무서운 거죠. 아우, 이렇게 전 유럽을 이렇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잖아요, 패스트가.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중세 유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어요. 뭐 일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잖아요. 이제 일선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농장주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노동자들이 아, 지위가 상승하겠네요. 그렇죠. 어디를 일하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봉건 제도가 몰락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신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패스트가 끝나지 않으니 절대적이라 믿었던 신과 종교에 대한 믿음의 균열이 가게 된 거죠. 이로써 종교 개혁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고요. 인본주의가 시작되는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사회를 뿌리부터 바꿔놨네요. 중세가 끝났군요. 그런데요, 이 변화가 또 예상치 못했던 세균과의 전쟁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요,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감염병이에요. 욕망? 인간의 욕망. 욕망. 당시 이 감염병의 증상과 원인을 설명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고름이 가득한 물집이 둥근 띠 모양으로 번져나가고 온몸에서 악성 피부 낭창이 발견된다. 이런 질병은 두창이 있는 사람이 전날 누웠던 침대에 눕거나 함께 누워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다른 사람과 세국의 죄를 저질렀을 때 생긴다. 매독이네. 매독이죠. 네, 바로 사람의 욕망. 성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매독균에 의한 감염병, 매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매독균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아, 저렇게 생겼어요? 학명으로는 트레파네마 팔리둠이라고 부릅니다. 꼬불꼬불 용수까지 생겼죠. 뱀 같네, 뱀. 예, 실지렁이 같네. 그렇죠. 이거에 어떻게 조직을 파고 들어가냐면요, 우리 마치 또 좀 와인 따게 할 때 네. 콜크 비슷하게 요걸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면역 세균을 싹 피해가면서 진짜. 계속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와. 자, 그렇다면 이런 매독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에요, 이번에?
매독 걸리면 저렇게 돼요? 어떡해. 아니 뭐야? 어머머머머 어머. 뭐야? 아. 어떡해. 자, 보신 것처럼 이 세균의 이름이 매독인 이유는요. 이 증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피부의 궤양이 매화꽃과 비슷하다고 해서 에? 매화나무 매. 그래서 자에다가 매독이에요? 독. 네, 독을 독해서 매독이라고 와. 부른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매화나무. 선생님, 그 매독에 걸리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돼요. 감염이 되면은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기 매독 증상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성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무통성 궤양이 생겨요. 한 1, 2cm밖에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기 매독은 뭐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신에 피부 발진이 같은 게 생겨요. 근데 3기 매독부터는 이제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매독이에요. 중추신경계, 뭐 눈, 뼈, 간, 뭐 우리 몸에 정말 대혈관, 심장 많은 부위를 침범할 수 있는데 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치매, 신경, 뭐 환각, 망청, 뭐 뼈의 어떤 골수염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고요. 사망에 이르는 좀 무서운 병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게 매독은 오로지 그냥 그 성적 접촉으로만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후천성과 선천성이 있거든요. 후천성 매독은 90%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선천성으로 매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 걸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애인가? 엄마가 걸렸을 때? 네. 엄마가 매독에 감염됐으면은 아이는 매독에 걸리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건 매독균에 의해서 아기가 심한 수포성 발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경우예요. 이게 어떡해. 자, 안 돼. 아유, 뭐야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선천성 매독은 발병률이 100%에 이르고요. 사산 또는 이 사망률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아 근데 교수님 이게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무서운 매독이라는 이 균이 유럽에는 어떻게 하다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에 유럽을 덮친 매독균이 당시 한 5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또 위세를 떨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또 그런 대발생이 있었을까? 언제쯤이죠 이게? 15세기. 15세기? 네. 그 대항해 시대죠. 네. 바로 네. 대항해 시대를 열고 미지의 세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의 교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콜럼버스 교황? 네. 저 생전 처음 듣는데. 근데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교환한 물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는 천연두와 바이러스가 전파됐고요. 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매독균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결국 대륙 발견과 이 문명의 교류가 질병 교환의 통로가 돼버린 셈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매독균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퍼져 있었어요? 그 매독균이 처음 생겼던 게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 뭐였는지 사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뭐야 이거? 알파카? 라마거든요. 아마. 네. 당시 이제 신대륙에서 많이 이렇게 목축이 되고 있던 이제 동물인데요. 라마를 키우고 있는 이제 목동들이 라마들을 데리고 며칠씩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목동이 암컷 라마에게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면서 라마가 가지고 있던 균이 잠깐 뭐 이상한 인간에게 얘기를 옮겨갔던 게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라마랑 관계를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라마에게서 그 매독균이 있어요. 말도 안 돼. 교수님
그 콜럼버스가 그러면 네. 이 매독균을 옮겨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아, 그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요. 유럽으로 귀환할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을 진찰한 스페인 의사가 남긴 기록 때문입니다. 그 증상이 뭔가 매독이 있었나 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제독은 섬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가 그 섬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 원래 전염력이 강한 이 병은 아주 빨리 퍼졌으며 머지않아 그의 함대에도 환자들이 생겨났다. 아, 그 성욕 못 참고. 이후 선원들 중에 한 명이 스페인에 와서 처음으로 매독으로 이제 사망을 한 걸 시작으로요.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때 매독이 더욱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또 뭐야? 잠깐만. 1495년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8세가 일으킨 이탈리아 침공이에요.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제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들이 이제 동맹을 결성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프랑스 군축 병사들을 치료하던 의무병들이 프랑스국을 처치하다가 이상한 증상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이제 막 고름으로 뒤덮여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이들에게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병사들한테. 바로 매독균에 감염된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프랑스군 군대 내에서 매독균이 퍼져가면서요. 어떻게 돼요? 병사 수가 점점 줄어들죠. 결국 샤를 8세는 프랑스로 퇴각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프랑스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매독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퍼졌네. 게다가 전 유럽으로 매독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관계가 아니면 이게 퍼질 일이 없잖아요. 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당시 거기에는 프랑스뿐 아니고요. 스페인, 스위스, 독일, 영국, 홀란드 등 다양한 나라 용병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용병인 줄 저는 몰랐죠. 그치, 용병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왕성하다고요. 돈도 좀 벌었고. 네, 네. 거기 가가지고 네. 가서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익숙한 N차 감염을 일으킨 거죠. N차 감염. 그래서 그 이후 후대에 나온 독일 책에 당시 상황이 묘사돼 있거든요. 군대나 대도시에서 10명의 청년 중에 한두 명은 전염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빈의 거리를 지나가노라면 6 또는 7집마다 피부병과 성병 전문의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정도로 그만큼 이게 많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아는 유명인 중에도 매독 걸린 유명인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전사 교황이라 불렸던 율리우스 2세의 주치의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교황 신체에 음란한 정욕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하. 신도들이 왜 그 교황 발을 이렇게 키스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발을 못 내밀었대요. 덕분이라고. 그래서 덕분이 신도들이 있었어. 실망하고 돌아갔대요. 프랑스 소설가인 모파상, 이 양반이 아주 여자관계 복잡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이분은 매독 증상을 이렇게 표현까지 해놨어요. 그래요? 내 뇌는 점점 물렁물렁해지고 있습니다. 밤이면 뇌가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로 변해서 제 입과 코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너무 이거 뇌까지 나왔잖아요. 매독균 감염으로. 그래서 이 정신 착란을 겪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술 계통 쪽으로는 안 걸린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을 매독이요? 정도로 일단 유명한 화가로는 빈센트 반 고흐. 네, 그의 정신 착란 같은 그런 모든 증상들이 전부 다 매독에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와, 이건 그때 우리가 얘기 안 했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발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발을 이제 절단까지 하게 되고요.
이 후유증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지금 있죠. 갑자기 막 환상이 와장창창. 그래서 온몸이 막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걸렸고 이런 유혹에 빠졌다는 그런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야죠. 그렇죠. 그러면 당시 상류층들은 이걸 숨기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썼거든요. 네. 풍성한 머리카락이 건강과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머리카락 빠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아프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매독 환자들은 이 가발로 가리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 향이 나는 향수도 뿌리고 파우더도 뿌리고 이제 그렇게 다녔었대요. 아유 어떡해. 어떡해.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나 매독이 안 걸렸어. 나 건강해. 이것도 좀 과시하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렸을까요? 아, 다 벗고 다녀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 내놓고 거의- 다녀야죠. 거의 뭐 핫팬츠만 입고 다니고 거의 뭐 똥꼬티에 막 한판치에 뭐 다 이러고 다녀. 실수로. 그렇죠. 등과 앞가슴이 많이 파인 드레스를 입어서 보여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당당히 내가 발진이 없음을 알리는 거예요. 아, 그런 패션이 거기서 나왔구나.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독균에 시달렸는데 뭐 이때까지는 뭐 치료법도 없었겠네. 네, 당연하죠. 근데 하지만 워낙에 심하니까 나름대로의 치료법은 있었어요. 아, 이건 또 또 이상한 말도 치료법 안 아니야? 되는 도움 안 되는 치료법일 것 같아요. 뭐 똥을 바른다든가 뭐 그런. 아, 환자들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림 보시면.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수은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중독 맹독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유 수은 중독으로, 그러니까 치료는커녕 질식, 현기증, 여러 부작용, 심지어 정신 착란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은을 이용한 것 중에 최악은요, 한 20일에서 한 30일 동안 이 수은 증기를 들이마시는 훈증요법이 있었어요. 예. 예, 이거 들이마시면 이 급성 중독으로 이게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피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느냐? 닦고 있다. 매독을 일으키는 나쁜 성분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매독은 좀 부끄러운 병이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진짜 완전 엉터리 치료법까지 더해줘서 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당시 이 매독은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는 음지의 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확산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콜럼버스 이후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쭉 가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로 이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오, 아시아까지 왔구나. 네. 그리고 1495년에는 유럽에 확산된 매독이요. 1521년쯤에는 명나라를 거쳐서 조선까지 들어와요. 불과 한 30년 만에 아시아까지 쫙 퍼지게 된 거죠. 진짜 뭐. 그런데 매독은 여전히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러요.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일본에서는 중국병,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온 병이라고 해서 당창, 당옴 또는 뭐 광둥창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니네 병. 니들 병. 자, 그러면 이 매독균이 이렇게까지 이 퍼지게 된 게 단순히 이게 콜럼버스 때문일까요? 다 사람들의 욕망이 뭐. 그냥 이제 그렇죠. 동서양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제 그 신대륙 발견 이전부터요, 이미 고대륙에 매독균이 있었다는 그런 설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매독이 신대륙에서 왔는지 또는 유럽에 원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둘 다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지금 논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감염병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제국주의 시대에 벌어진 정복에 대한 욕망과 이 무분별한 산업 발전의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이 출몰한 거죠. 이 감염병은 1817년 1차 팬데믹을 시작으로 150여 년 동안 무려 7번의 팬데믹을 일으켰는데요. 과연 어떤 병일까요? 150년? 그거 아니야? 그 콜레라. 네, 맞습니다. 오. 은천 씨. 오, 와. 바로 콜레라는 최근까지
여기까지 있었으니 역시 예. 어른. 콜레라인데요. 또 보면 끝에 보안 할렸죠. 채찍처럼 달린 거, 뭐 꼬리가처럼 보기도 하고. 얘는 저거를 움직이면서 물에서 헤엄을 칩니다. 아, 물에서. 예, 헤엄을 칩니다. 그러니까 막 얘네가 있는 물, 오염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간염. 콜레라에 어, 걸리겠죠. 그렇구나. 그 오염된 물을 먹어서 콜레라가 들어오면 이 소장벽에 붙어가지고 이제 독소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독소가 다량의 수분을 배출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독한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거죠. 아, 너무 괴롭겠는데요? 아, 어떡해. 진짜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물이 위험해요. 우창현 선생님, 그럼 콜레라에 이 간염이 되면 우리 몸에 대체 얼마나 많은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겁니까? 많게는 하루에 거의 20리터에 가까운 네? 설사를 하루에요? 하기도 해요. 네. 20리터요? 20리터? 네. 그리고 이때 나온 설사의 양이 체중보다 많아요. 많게는 정말 2배 정도까지.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콜레라가 많이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콜레라 병동에 좀 특이한 침대가 있어요. 바로 쌀 수 있게. 와. 왜 침대에 저렇게 구멍을 뚫은 걸까요? 그냥 계속 나오니까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네요. 맞아요. 물만 나오겠네요. 정말 그래서 걸리면은 이렇게 물만 빠져나가는 게 전해들도 같이 빠져나가니까 근력이 없고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일 힘도 없어서 저렇게 아래 저렇게 대변을 받게 해놓고 설사를 계속하는 거고요. 끔찍하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절반 정도는 사망을 해요. 그런데 심지어 노약자나 아이들이다. 못 버티겠죠. 그러면은 거의 사망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교수님, 근데 콜레라균이 인간의 욕망이랑 어떤 관련이 있는 그렇죠. 거죠? 좀 의아하죠. 이걸 세상 밖으로 처음 퍼뜨린 건 바로 제국주의에서 비롯된 정복력이었어요. 원래 콜레라는 인도 겐지스강 유역의 풍토병이었어요. 인도 겐지스강 유역 주민들은 강물에 콜레라 환자의 옷을 세탁하기도 하고 배설물을 버리기도 했어요. 심지어 그 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아니 왜 그 물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 왜 마시는 거야? 결국 이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인도 내에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됐고요. 19세기 인도에서만 1,50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식민지 지배로 들어간 나라가 있었죠. 영국 아니에요, 영국? 네, 맞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군이 들어갔죠. 어떻게 되겠어요? 콜레라에 걸렸겠죠. 그렇죠? 예. 당시 인도에서 군대를 이끌었던 헤이스팅스 후작이라는 사람이 난 기록이 있거든요. 무서운 질병이 갑자기 덮쳐 수많은 불쌍한 병사들이 알아눕는 바람에 행군은 끔찍하게 이를 데 없었다. 환자 수송용 마차에 실린 채 죽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빨리 수송하면 목숨을 건질지도 모르는 사람을 태우기 위해 시체를 마차 밖으로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다. 어제 해진 뒤로 죽은 병사만 500명이 넘는다. 이 사람들 놀랬겠네요. 갑자기 막 병사들이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콜레라가 영국 이 군대에 의해서 이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러시아까지 그냥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럽의 그 닿을 이 1831년에는 아주 그냥 강력한 그 위력을 발휘하는데요. 이집트 카이로에서는요, 총 인구의 13% 이상이 사망했고요. 헝가리에서도 최대 10만 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때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려진 그림이 하나 있어요. 뭐야 이게? 오씨. 20대 초반의 같은 여성입니다. 왼쪽이 이제 평소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그린 게 콜레라에 걸린 지 1시간 만에 아, 근데 사람이 변했대요. 저렇게 네. 파랗게 변해요? 증상이 나타나고 1시간 만에. 그러니까 심한 탈수로 몸이 수척해지고 창백해지는 모세관까지 파열돼서
이 피부마저도 검푸른색으로 이렇게 아이고야. 바뀌었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림 속의 이 여성은 이로부터 4시간 후에 사망했습니다. 빨리요? 도수님, 당시 콜레라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림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림을 한번 함께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건 1832년에 그려진 프랑스의 만평인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딱 보아도 혈색이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피부톤이 파랗게 물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콜레라를 의미화시켜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여성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프리기아, 모자를 쓰고 있는 마리안느로 프랑스 자체를 상징하는 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에서 콜레라로 1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이 프랑스 역시 콜레라 습격에서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 유럽에서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기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 영국입니다. 또 영국.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자기 제국주의 욕망에 의해서 콜라겐을 퍼뜨렸잖아요. 결국 영국은 자기 나라까지 이제 콜레라가 확산되면서 그 부메랑을 직격탄으로 맞게 됩니다. 그럼 영국으로 교수님 들어온 콜레라균은 또 급속도로 왜 확산된 거죠? 역시 이것도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돼요. 욕망? 예. 하도 먹고 싸고 이랬나? 뭐 왜 물이 오염됐죠? 네. 그때가 바로 산업혁명 시기예요. 도시로 사람들이 그렇죠. 몰려드니까요. 예. 산업혁명으로 인해 도시의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요. 사람들은 비좁은 방, 물이 새는 지하실 등에서 빽빽하게 모여 살았거든요. 이런 주거 환경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바로 화장실이었어요. 그렇구나. 위생이 안 좋고 하면 정화 장치가 설치된 화장실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사람들은 배설물을 거리나 도랑으로 연결된 오물구덩이에 그냥 버렸어요. 상황이 이러자 런던 하수도에는 오물과 도살장의 폐기물, 심지어 사체까지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832년에 런던에서만 2만 명이 콜레라로 사망합니다. 그 이후 콜레라는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면서요. 1848년에는 약 15,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또 나왔어요. 와, 이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의사들도 뭔가 치료법을 연구하기를 시작을 해야죠. 한 의사가 제안한 이 치료법은 기름칠을 한 코르크로 콜레라 환자의 항문을 막는 거였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이 치료법이 시행됐는데요. 의사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환자의 항문에 코르크를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도 그랬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배추 꼭다리로 막는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진짜요? 진짜예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어르신들. 어느 시대에 방구 하도 끼는 놈들 있어. 저 배추 꼭다리 저거 똥꽁 틀어 막아 막 그랬었잖아요. 저희는 그 시대 안 살았어요. 근데 똥을 못 쓰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님 근데 상황이 이게 심각한데 심각하죠. 코르코로 항문 막는 이상한 이 방법 말고 제대로 된 방법 없습니다. 예, 그 다행히 1854년에요. 그 런던 소우 지역에서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무통 분만을 개발했던 그 당시 그 최고의 마취과 의사인데요. 이름이 존 스노우예요. 이분이 콜레라 해결책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습니다. 먼저요, 그 런던 소의 지도를 쫙 펼쳐놓고선요, 사망한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는지 집을 다 표시를 했어요. 보시면 브로드가를 중심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가 그냥 몰려 있잖아요.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존 스노우는 야 이렇게 몰려 있어? 근데 여기 물 펌프가 하나 있네. 근데 좀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또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워크하우스가 있고 여기 양조장 브루어리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많이 안 나왔어요. 수가 그러게요? 적잖아요. 네. 이거 왜 그러지? 봤더니 여기 이 구빈원에는 거기에 자기네 자체 펌프가 있어요.
아, 양조장은 물 대신 맥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 맥주를 마시는 거죠. 아, 그래서 상황을 종합해 보니까 콜레라의 원인은 한 가지인 것 같다. 바로 저 오염된 전이는 저 펌프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을 이거 쓰지 말아라라고 거기 있는 펌프의 손잡이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이제 그 소우 지역에서 콜레라가 잦아들었다 하는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브로드가에는 이 업적을 기리는 펌프가 있습니다. 콜레라 펌프요? 네. 콜레라 펌프. 손잡이 빠진 채로 있습니다. 물 안에 있나? 이 사건, 존 스노우의 이 조사를 통해서 인류 최초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파 경로를 체계적으로 추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위생관념이 생겨나고 식수와 하수를 분리하고 오래된 하수처장도 좀 청소하고 이렇게 되면서 콜레라가 위생의 어머니다라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이렇듯 콜레라 팬데믹의 주요 원인이 됐던 영국이 콜레라가 물에 의한 수인성 질병이라는 사실도 직접 밝히게 된 거죠. 선생님, 콜레라를 계기로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나요? 맞아요. 이제 콜레라가 유럽 전역을 휩쓰니까 이 전염병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좀 높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1892년에는 이제 국제보건 헌장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질병에 인류가 좀 많이 끌려다녔죠. 그런데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연합해가지고 질병과 좀 체계적으로 맞서자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하지만 지금도 콜레라의 악몽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전 세계에 20억 명 이상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어요. 변변한 위생시설이 이제 안 돼 있고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콜레라균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업혁명 시기 인간의 욕망이 낳은 감염병이 또 하나 있어요. 또 있나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세균과 연관된 병이에요. 과연 어떤 감염병일지 이번엔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창백한데요. 너무 창백해지네요. 이 그림의 실제 모델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하얗다. 네. 너무 창백해져요. 맞아요.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그리고 이 눈가에 좀 어둡고 그림자가 보이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감염병에 걸려 사망했어요. 네. 그건 바로 200여 년 동안에 약 10억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 결핵입니다. 10억 명이 사망했다고요? 이런 이 결핵균이 약 1만 년 전쯤에 인체에 침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센균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온 세균으로 꼽는데요. 그런데 이 결핵균이 특별히 좋아하는 게 있어요. 혹시 뭔지 감이 오세요? 네, 따뜻한 거? 따뜻한 거, 전 반대로 습한 거. 습한 거. 바로 산소를 좋아해요. 결핵균이 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핵균이 주로 이제 숨을 내쉴 때 공기로 비말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이 결핵에 걸리면 보통 폐결핵 증상이 나타나면 막 기침 당연히 심하게 하게 되고 오한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고 심하면 가래와 피를 토하기도 하죠. 결핵균은 이런 증상을 통해서 사람을 완전히 이제 정말 소모시켜서 극도로 쇠약한 상태로 몰고 가기 때문에 19세기엔 이거를 소모병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우창윤 선생님, 이 결핵으로 인해 나타난 증상이 또 있나요? 우리 몸의 신체에 못 가는 부위가 사실 또 없어요, 결핵균이. 그래서
뭐 임파선 같은 데를 가면요, 그냥 임파선이 좀 붓고 고름 나고 터지고 아프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뼈로 가면은 결핵성 골수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지금 이 사진이 고대 로마 시대의 도시인 폼페이에서 이제 화산 폭발로 사망한 남성의 예측뼈인데 척추 중 하나에서 특히 결핵성 척추염의 흔적이 좀 발견이 됐어요. 뼈들이 파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뼈의 뒤쪽이 깎아져서 그 납작해져 있어요. 이렇게 결핵균은 뼈의 침투에서도 뼈를 갉아먹고 뼈가 부러지게 하고 이걸 내려앉으면서 뭐 신경통이나 뭐 감각의 이상 등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또 결핵균은 뇌로도 가요. 뇌에서 이제 수막염을 일으키면은 뭐 굉장한 두통과 의식의 변화 그리고 뭐 사망을 초래할 수 그래 있는 엄청 위험하구나. 뭐 다 가요. 야, 뭐 종잡을 수가 없는 놈이네 이놈도. 교수님, 산업혁명 시기에 결핵균이 이렇게 확산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감염병인데요. 산업혁명 시기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은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와 먼지를 마시며 일했고요. 특히 산업혁명의 원동력이 된 석탄을 채굴 하는 광산에서는요. 바람도 통하지 않는 갱도에서 수많은 광산 노동자가 분진을 들이마시면서 일을 했어요. 특히 결핵균은 이 자외선에 약해요. 그러니까 햇빛을 받으면 밖에서는 또 금방 죽는데 갱도에 있으면 또 대부분의 공장에서 환기도 안 되고 빛도 잘 안 들어오면 결핵균이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죠. 거기다 더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을 과도 심하게 하잖아요. 잘 못 먹잖아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 상태, 면역 기능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병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핵을 가난한 자들의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19세기 초에는요, 유럽 인구의 무려 7분의 1이 결핵으로 사망했다는 연구 보고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결핵 확산이 절정을 이뤘대요. 그래서 유행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사진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뭐야? 시체. 시체 아니에요. 시체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분들이고요. 이때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원이 설립됐는데 이곳에서는 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햇볕을 쬐게 하고 이런 것들로 치료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균 자체를 사실 치료하는 효과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못 먹고 못 자고 했으니까 그나마 재우고 먹이고 했으면은 우리의 면역은 조금 더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정도 치료가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사실은요. 이렇게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결핵균에 의한 감염병은요. 계속 인류를 괴롭혀오고 있죠.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2021년이에요. 약 1,060만 명의 결핵 환자가 세계적으로 발생했어요. 아직도 많다. 그 가운데 OECD 국가 중에서 발생률 1위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엥? 야, 우리나라 결핵 발병 1위라고. 해마다 2만 명 넘게 결핵이 걸리고 1,300명가량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매일 서너 명이 결핵으로 숨진다는 얘기인데 사망 원인 가운데 감염병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다음으로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결핵균을 가지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죠. 그렇다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인류를 괴롭혀온 암은 대체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에 암이 무엇인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진짜 도대체 뭘까? 우리 몸의 모든 조직과 기관은 세포라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 20에서 30조 개 정도가 모여져서 우리 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포에서부터 암이 시작되는 건데 이 암세포가 진짜 치명적인 점은 바로 돌연변이 세포라는 점입니다. 정상세포는 세포가 노화하면 스스로 죽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돌연변이가 생겨서 스스로 죽지 않고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며 무한증식을 합니다. 진짜? 그리고 자체 혈관까지 생성해서 우리 몸에 강력한 빨대를 꽂습니다. 그럼 암세포는 가만히 놔두면 절대 죽지 않나요? 네, 안 죽습니다. 바퀴벌레 같은 거네. 그보다 더 않습니다. 결국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공급되는 영양분까지 다 빨아들여서 무한증식한 세포들이 모여 커다란 덩어리를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속에 비정상적으로 자란 덩어리를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이라고 불렸고 이 악성종양이 바로 암인 겁니다. 이종훈 선생님, 그 종양에도 악성과 양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양성 종양도 세포의 무한 증식 때문에 발생하는 건 맞는데요.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고요. 우리 인체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그에 반해서 악성 종양은 성장 속도도 빠르고 또 치료를 받아도 재발할 확률이 너무 높아요. 이 외에도 두 가지가 모양이 조금 달라 보인다는 게 있는데요. 흔히들 초음파 검사를 보시면서 이 종양은 모양이 좋아 보이는데요. 좀 지켜볼까요?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모양이 좀 좋지 않아서 암을 의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특성에 기반해서 하는 의학적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암의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네,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암의 종류를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가 아유, 이렇게 많아? 암이 종류가 이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엄청 종류가 폐에도 많네요. 네, 맞습니다. 뭐예요? 지금 이거는 조직학적으로 분류를 한 거고요. 유전학적으로 또 분류를 하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부위 중에 안 걸리는 부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암이 공포의 대상인 첫 번째 이유는 암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체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100가지가 넘기 때문에 인체에 아주 위협적입니다. 진짜 싫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신을 도는 혈액에도 암이 발생하고 잘 알다시피 혈액암의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백혈병이죠. 백혈병이 암의 종류였어. 백혈병은 정상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변해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생성을 방해하고 특히 백혈병이 무서운 점은 혈액순환을 통해 전신으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데 급성 백혈병의 경우 치료하지 않으면 1년 내 90% 이상 사망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너무 무섭다. 박사님, 제가 부모님 때문에 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희귀암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희귀암이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의학계도 놀라게 한 세계 희귀암의 다양한 케이스들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희귀암이 또 따로 있어, 암 중에? 사진을 보니 무슨 암 같아 보입니까? 정수리암인가요? 두피암. 두피암? 이건 뇌실이라 불리는 뇌 빈 공간에 암 덩어리가 생긴 것으로 뇌암의 일종인 뇌실질종의 증상입니다. 환자는 나이도 어린 10대 소녀인데 뇌실질종은 머리뿐 아니라 척수를 타고 내려가 척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무서운 암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게 뭐야? 얼굴에 지금 암이. 이건 얼굴 피부에 생긴 피부암입니다. 아니, 눈, 코, 입이 없는데요? 네. 거대한 궤양 덩어리가 얼굴을 뒤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처음엔 작은 암 덩어리에서 시작됐을 텐데 다발성 출혈과 고름이 뒤엉키면서 얼굴을 다 뒤덮은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지? 네. 아이고야. 이건 10년 동안 치료를 방치해둔 케이스인데 이렇게 피부암이 두피에 생길 경우 암세포가 머리 뼈까지 전이가 돼서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네? 아니고 암이. 눈에 생겼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암은 눈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암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인종,
성별,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든 걸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이렇게 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그 형태, 종류, 생존율, 재발 가능성, 치료법 등이 다 달라져서 그래서 치료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어디일까요? 쉬운데? 세 군데입니다. 예? 근데요? 암이 발생하지 않는 거. 정답. 머리카락? 네, 이종호 선생님 하나 맞히셨습니다. 그러나 두 개가 더 남았습니다. 정답. 네, 기현 씨. 머리카락, 손톱, 발톱. 에이 땡. 기현 씨 정답입니다. 와하! 와하! 아, 역시 센스. 제가 봤을 때 그냥 인체에 필요 없는 거에 그냥 암이 안 나. 손톱 암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손톱 암. 맞습니다. 이곳들의 특징은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 더 이상 세포가 자라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아. 때문에 암세포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포를 죽이면은 암이 안 생긴다는 얘기야? 네, 실제로 그렇게 항암제를 개발하는 연구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언제 처음으로 암을 공식 명칭인 캔서라고 지정하게 되었을까요? 영어가 나온다. 생각보다 오래됐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질병을 캔서라고 부르게 된 건 고대 그리스에서 암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한 인물과 관계가 깊습니다. 바로 기원전 400여 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활동했던 위대한 의사. 히포크라테스? 네, 맞습니다. 히포. 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유명하죠. 히포크라테스는 유방암 환자의 불룩한 종양과 붉어진 핏줄을 보고 이 동물을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아, 이거 본 것 같은데. 개? 네, 혜성 씨 정답. 어떻게 알아? 어디서 뭐라 그래? 같아요. 꽃게. 꽃게요? 그가 떠올린 건 바로 개였습니다. 저 개 말한 거 맞아요? 히포크라테스는 지금 보는 것처럼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한 걸 보고 개의 등딱지를 연상했습니다. 또 그 주변으로 뻗은 부푼 혈관을 보고 개의 다리를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이 종양에다가 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카르키노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기원후 47년경 로마 의사에 의해 암은 개를 뜻하는 라틴어 캔서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모양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군요.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인류가 처음으로 암을 캔서라는 명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이종훈 선생님, 그 우리나라 말로 암이라고 부르는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한의학에서는 처음으로 12세기 중국에 남송 시대 때 적혀진 위제보서라는 책에 등장을 했는데요. 유방에 있는 종양을 촉진을 해봤더니 마치 바위처럼 좀 딱딱하고 단단하다 해서 한자어 바위 암자를 가져다 진단명 암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바위암이구나. 그럼 박사님 그럼 히포크라테스는 그 어쨌든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종양 모양을 보고 이렇게 암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선 해부는 인간을 존중하지 않고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신체를 해부하는 걸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해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오로지 유방, 피부, 턱, 목, 혀 등 겉으로 보이는 종양만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모양이 사마귀와 같이 작거나 종양이 하나만 있으면 양성으로 봤고 모양이 울퉁불퉁하거나 크기가 커지고 여러 군데로 번진다면 악성으로 보는 등 양성과 악성의 구분까지 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또한 인간의 몸이 혈액, 점액, 황담즙, 그리고 흑담즙 이렇게 4가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4체액설을 주장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불균형을 이룬다면 몸에 질병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는 암의 원인을 정확히 알기 힘들었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암의 진단과 함께 암 환자가 오래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되게 허무한데요. 네. 암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편이 가장 낫습니다. 예? 그래야 환자들이 더 오래 삽니다. 겨드랑이, 갈비뼈, 허벅지는 부종과 재발이 나타나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포기 선언이잖아요. 네. 근데 이상한 민간요법 하는 것보단 나을 수도 있어. 그렇죠. 네, 종양을 건드리면 출혈이 심하고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는 게 차라리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당대 최고의 의사도 암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제대로 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기원 후 2세기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 1300여 년 이상의 오랜 기간 인류의 암 연구를 멈추게 만든 한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연구를 멈추게 만들었다. 그 주장을 한 인물은 바로 로마에서 활약한 영향력 있는 의사 갈레노스였습니다. 갈레노스가 대체 뭐라고 했길래 암에 대한 연구가 멈추게 된 걸까요? 저 사람도 건드리지 마라. 암은 치료할 신이 수 없다. 저주다. 치료할 수 없다. 치료할 수 없다. 암의 원인에 대해 갈레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끓지 않는 검은 담즙이 암을 일으킨다? 바로 몸속에 있는 검은 담즙이 너무 많으면 종양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 덩어리를 잘라내더라도 그 원인인 담즙이 액체라서 몸에 어디로든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암을 외과 수술로 치료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의 이론은 무려 중세까지 약 1300년 이상 서양 의학을 지배했습니다. 정말 퇴보했다. 왜 저 사람 말에 그렇게 다 현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영향력이 있었대요. 뭘 안다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러는 왜 너네 나라까지 그렇게 갈레노스가 히포크라테스만큼 유명한 의사는 아니기는 한데요. 사실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서양의학에 영향을 미친 천재적인 인물이에요. 뭐 원숭이나 돼지를 해부해서 장기들의 기능을 알아내기도 했고요. 인체 구조에 대한 지식이랑 뭐 다양한 병에 대한 치료법을 담은 책을 발간을 했는데 중세 시대까지는 그 책이 의학 교서로 사용이 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담즙 이론은 옛 의학의 한계로 보여지는 사례로 남기긴 했지만요. 뭘 아는 게 아니라 좀 아시는 그러니까 분이죠. 뭐 연구를 진짜 실험적으로 연구해오다가 갑자기 무슨 담즙론을 아, 그러니까요. 중세까지도 암 치료는 주로 검은 담즙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 제거술인데도 불구하고 갈레노스의 담즙설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몸의 담즙을 빼내야 한다며 정맥을 절개 과다 출혈을 일으켰고 비수와 같은 독극물을 종양에 발라 일부러 상처를 내서 피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열을 했고.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암을 고치기는커녕 환자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 시대에는 암 연구가 퇴보를 한 셈이었죠. 저 사람이 문제였네.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암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인류가 한 단계 진보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뭐죠? 그건 1500년대에 한 의학 분야가 발달했기 때문인데 해부학? 정답입니다. 그거 아니야. 역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터부시되어 온 해부학은 중세시대 종교적인 세계관이 더욱 강력해지며 신체에 칼을 대는 건 불경하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게 됐었습니다. 정말 이 종교적 미신이 문제네요.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해부학은 오랫동안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고 인체 해부는 1년에 한두 구의 시체 정도 중요한 의학 수업에서나 부검을 의해서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정도였습니다. 이 그림은 1495년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해부학 수업의 풍경인데요. 강단에 서 있는 교수가 책을 읊어주고 있고 그 지시에 따라 이발사가 직접 해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실제로 해부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칼과 가위를 잘 다루는 이발사가 주로 해부를 했고 여기서 얻은 지식으로 외과 의사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중세 네덜란드 이발소의 풍경을 그린 그림인데 야, 이발소가 병원이네 그냥.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팔을 자르나요? 그러니까 머리 잘라주다가 갑자기 조명까지 잘라주시. 꼬매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옆에서 못 움직이게 잡고 있고 어쨌든 간에 네, 가운데. 수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피를 뽑는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용실에서요? 네. 미용실이 아니라 병원인데요, 그러면? 그 병원이. 너무 무서워. 여전히 사체 액설의 영향을 받고 있던 이때 몸속의 독을 빼내기 위한 혈액 방출은 이발소에서 인기 있던 시술이었습니다. 와.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눈썹 문신 중이십니다. 설마 이마 이렇게 쪽으로. 두개골에 뭐 구멍을 뚫으시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발사가 정신병을 치료하고자 여성의 머리에 구멍을 뚫는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데. 저 치매 치료한다고 그때 막. 그 뒤로는 알코올이나 각종 약재들이 담긴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이발소에서 이렇게 전문 병원과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막 염색약을 헷갈리는 거 아니야? 염색약을 치료를 받는다고요? 몰라요. 너무 이상해요. 저 앞에 해골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진짜. 네, 문주환 씨, 이때 그 외과 수술을 집도했던 이발사들에 의해 생긴 게 있어요? 저도 듣고선 신기했는데 바로 이발소 하면 생각나는 상징, 그 이발소 앞에 돌아가는 등 네. 있잖아요. 삼색 등이 이때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치료가 가능한 가게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봉에 붕대를 감아서 가게 앞에 이렇게 내놓았는데 그게 시초가 되어서 지금의 삼색 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게 그런 의미였어요? 난 전혀 몰라. 와. 이런 스토리가 있었네. 그런데 이렇게 이발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인체 해부 분야는 한 인물에 의해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바로 근대 해부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벨기에 의사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입니다. 베살리우스. 이건 바로 1543년 베살리우스가 출간한 최초의 인체 해부학의 책 파브리카의 표지입니다. 가운데 해부를 하고 있는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베살리우스인데 직접 자기 손으로 인체를 해부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베살리우스는 뼈, 근육, 혈관, 신경, 복부와 생식기, 흉부, 뇌 이렇게 모두 7권으로 구성된 해부학 백과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전 그래도 사실적이에요. 꽤나 정교하게 그렸는데요? 그런데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를 해부하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실제 인체 해부를 통해 인체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 갈레노스도 해부를 실시했지만 인간이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부분이 원숭이였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어쩔 수 없었으므로 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판단까지 숭배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 갈레노스 그분 예전에 대단하셨지만 잘못됐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해부를 통해서 과학적 관찰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베살리우스는 직접 인체 해부를 통해 그간 의사들이 철석같이 믿어왔던 갈레노스 학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오류를 찾은 것입니다. 드디어. 바로 암에 대한 검은 담즙 이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베살리우스 또한 갈레노스의 신봉자였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검은 담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의 몸 안에는 검은 담즙의 존재가 없었던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부학의 발달로 인해 수세기 동안 의사와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검은 담즙 이론은 마침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 이종호 선생님, 그 담즙 이론을 깨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있나요? 굉장히 황당한 방법을 사용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의 장 아스트릭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담즙 이론을 아직까지 믿고 있는 게 너무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 그리고 유방암 조직을 구워서 각각 먹어보는 엽기적인 실험을 했어요. 진짜? 유방암 조직을 먹었다고요? 네. 왜? 만약에 암이 담즙이 많이 들어있다면 쓴맛이 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먹어봤더니 소고기랑 맛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담즙 이론은 헛소리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상한 주장. 이상한 실험.
이렇게 해부학의 발전은 인체 내부의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암 치료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술의 발전입니다. 박사님, 그러면 이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수술들이 시행이 됐나요? 이발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초기 제거술의 시험대에 오른 사람들은 종양이 눈에 잘 띄고 비교적 제거가 쉬운 유방암 환자들이었는데요. 그냥 잘라버리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아. 왜? 저게 뭐야? 우와. 저거는 거의 고문할 때 봤던 장면 같은데? 아니 저 달궈서 달군 걸로 하는 거예요? 나름 소독하고 약간 고문인 같은데 그냥. 이처럼 동그란 형태를 띤 날카로운 날을 뜨겁게 데운 뒤 유방을 빠르게 절단하는 수술이었죠. 아 말도 안 돼. 무식하다 진짜. 초기 수술법은 스피드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아프니까 그렇죠 뭐. 지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바로 마취 때문이었습니다. 아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의사들은 최대한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수술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18세기 유행했던 또 다른 유방 절제술의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자르는 거 아니에요? 뭐야? 긁어내는 건가? 뭐지 저게? 뭐지? 뭘 한 거지? 이건 18세기 외과 교과서에 실린 유방암 수술법인데 먼저 굵은 줄을 꿰n 커다란 바늘을 유방 사이로 통과시킨 후 그 줄로 유방을 들어 올린 후 칼로 재빨리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낸 부위는 일부러 화상을 입히는 소작술로 조직을 파괴해서 지혈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 끔찍해. 무슨 고통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유방을 댕강 잘라내고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기술도 미흡했던 시절 유방암 환자들은 이렇게 가슴에 커다란 흉터와 함께 엄청난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아 아파 보여요. 우리 종이만 배워도 그렇게 아픈데 저 살점은 그냥 뜯어낸 거잖아요. 문제는 이런 수술의 결과가 대부분 실패했고 그 예후도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상처에서 또 감염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 예로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이자 외과 의사 알렉산더 먼로는 2년 동안 60명의 유방 종양 환자를 수술했는데 이 중 살아남은 인원이 딱 2명뿐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냅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뭐 손도 씻지 않고 수술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 앞에 놓인 운명은 암으로 죽느냐, 수술받다 죽느냐 이 두 가지의 절망적인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박사님 이게 뭐 수술하면 치료는커녕 저 수술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는 지경까지 올 것 같은데요. 다른 방법은 뭐 없나요? 이게 수술 부작용의 심각성이 제기되던 19세기 중반 다행히 이것이 발견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줄게 됩니다. 마취겠지. 마취 이제. 네, 맞습니다. 바로 마취제였습니다. 1846년 미국에서는 최초의 무통 수술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된 게 화합물이 에테르였습니다. 에테르를 유리 증발기에 넣어서 만든 가스를 환자에게 들이마시게 했고 목을 절개해서 혈관을 바르게 꿰매는 큰 수술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잘했다. 이렇게 수술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로 여겨졌던 통증을 제거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소독약까지 개발되면서 무통 수술에 이어 무균 수술까지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뻐할 틈도 없이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뭐죠?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몇 년 후 다시 암에 걸려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발하는구나. 그것이 바라는 거야. 이런 암의 재발에 주목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윌리엄 홀스테드였습니다. 외과학은 할스테드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설적인 의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천재적인 인물입니다. 할스테드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존스 홉킨스의 4대 명의 중 한 명이기도 하고요.
레지던트라고 의사들이 수련 과정을 처음 도입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수술실에서 가장 중요한 무균 장갑을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그는 과연 암의 재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놨을까요? 그걸 알면 저희가 그 병원에서 진료를 했겠죠. 재발에 대한 또 도려내는 거 아닐까요? 또 잘라내는 거? 계속 제거할 생각만 했겠죠 뭐. 맞습니다. 그가 개발한 수술법은 바로 종양 주변의 모든 조직을 떼어내는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었습니다. 그럼 그 절제 부위가 엄청 컸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치란 뿌리부터 치료하겠다는 뜻인데 암이 다시는 자라지 못하게 최대한 많이 잘라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에? 어디까지 자른 거예요? 너무 큰데요? 위쪽에 그린 유방에 조그맣게 보이는 것이 여성의 종양입니다. 아, 볼록 튀어나온 거. 이 조그만 종양뿐만 아니라 어깨뼈, 갈비뼈까지 절단하여 환자들의 외모를 끔찍하게 손상시켰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제 부위가 너무 크다. 이 수술을 통해 팔과 어깨를 움직일 수 없는 장애까지 가진 유방암 환자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근데 너무 거의 무슨 미라 수준처럼 한 부분을 다 뜯어내는데 살 수는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근치법으로 치료한 유방암 환자 76명 중 3년 이상을 산 사람은 40명에 불과했고 너무 과도한 수술로 인한 합병증까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이게 암의 전이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고 의사에게 인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제거해달라며 간절히 요청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사실 할스테드의 이러한 수술법은 의학계에서 비난의 대상은 아닙니다. 예? 물론 무리한 수술법으로 안 좋은 결과를 낳았지만 대신 종양 제거술 분야에선 상당히 진일보한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할스테드의 유방 절제술을 통해 현재 자궁암과 갑상선암, 난소암 등에 시행되는 변형 절제술이 개발되었고 또한 국소 부위에 국한된 많은 암은 수술로 제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수술로서 제거 가능한 암부터 정복해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종양을 제거하는 외과술에 집중되던 19세기 인류는 암 연구에 있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바로 현미경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 1838년 암의 표본을 현미경으로 처음 들여다본 사람은 바로 독일의 의사이자 생리학자인 요하네스 뮬러였습니다. 뮬러는 자신이 본 것을 직접 그림으로 남겼는데 한번 볼까요? 뮬러가 암에 대해 뭘 알게 된 것 같을까요? 모양? 세포 모양? 붙어 있고 떨어져 있고. 바로 암세포가 여러 개가 뭉쳐서 덩어리를 이룬 게 암이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와, 이거 역사적인 발견인데 이거? 네, 맞습니다. 현미경의 발달을 통해 인류는 비로소 암이 체내의 세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세포로 이루어진 암은 혈관을 통해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질 수 있고 이게 곧 암의 전이를 일으킨다는 특성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암세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전이를 일으키는데 암 환자의 90%는 바로 이런 전이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박사님, 현미경의 발견으로 암 연구에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현미경으로 뮬러가 암세포를 발견하면서 암 치료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종양이 꼭 바깥으로 불룩 튀어나오지 않아도 몸 안에 생긴 암을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건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 정상세포는 각 세포가 일정한 모양과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는 반면 암세포는 일정한 형태가 없고 배열도 어지럽혀져 있습니다. 완전 똘똘 뭉쳐있네. 덩어리가 져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암 발병이 의심되는 부위에서 조직을 채취해 간편하게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암세포를 판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저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현재 우리가 암을 진단하기 위해선 먼저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데 이것이 바로 19세기 뮬러의 시대에 성립된 방법입니다. 이렇듯 현미경을 활용해 획기적인 암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서 암에 걸린 걸 늦게 알아채서 사망에 이르는 사례들을 수술로 미리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행이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암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이어 몸 안의 암을 발견하는 것까지 가능해지자 의사들은 암을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암을 정복하기 위해 인류가 찾은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이 치료법을 처음 발견한 인물은 바로 미국의 의대생 에밀 그루브였습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 X선을 발생시킬 때 필요한 진공관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장 노동자들의 피부가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에밀 그루브는 이걸 보고 한 가지 추측을 했습니다. X선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세포를 죽게 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세포로 이루어진 암도 죽일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진짜 획기적이네요. 그래서 에밀 그루브는 암 환자에게 X선을 쬐보기로 하는데 엑스레이 찍듯이 하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X선 치료가 이루어진 모습인데 유방암 환자의 종양 부위에 X선 발생 장치인 진공관을 달아서 종양에 직접 닿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밀 그루브의 실험 결과 약 2주가 지난 후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정말 암세포를 죽이는데 X선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와, 진짜 그런 생각 어떻게 하냐? 박사님, 그럼 X선은 어떤 원리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X선은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는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X선이 방출하는 강력한 에너지인 방사선이 우리 몸을 투과하면서 몸 안에 뼈를 찍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때 방사선은 몸속에 있는 세포를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방사선을 쬐면 암세포가 손상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에밀 그루브가 시도했던 X선 치료가 바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방사선 치료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받았겠는데 이거? 받아야지. 이종호 선생님, 그 당시 X선 치료법에 대한 반응은 완전 핫했겠는데요? 네, 맞아요. 암 환자들한테 정말로 인기가 엄청났어요. 실제로 20세기 초반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런 X선 요법을 사용하는 병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수술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암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암에 맞는 절대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믿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암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와중에 X선보다 더욱 강력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발견된 것입니다. 예? 바로 세계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였던 마리 마리 퀴리. 퀴리 맞습니다. 마리 퀴리가 발견한 새로운 원소 라듐이었습니다. 라듐은 우라늄 광석에 들어있는 금속 물질로 어두운 곳에서 초록빛을 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라듐이 아주 강력한 방사선을 내뿜으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 에너지가 X선에 무려 1000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더 센 에너지를 암세포에 쏘아서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근데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저건?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는 홍보 포스터가 있는데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암에 대항하는 유일하고 안전한 무기는 수술, 엑스레이, 라듐입니다. 당시 라듐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짐작이 되죠? 네. 약간 기적의 치료제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라듐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떠오르게 됐고 의사들은 더 강력한 효과를 위해 라듐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 뭐예요? 이것은 얼굴 쪽에 생기는 암인 두경부암 환자의 케이스인데요. 여러 개의 라듐을 붙인 마스크를 만들어서 얼굴에 최대한 가까이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 부위 전체에 강력한 방사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괜찮나 저거?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게 뭐야? 이건 목 부위에 암이 생긴 환자가 라듐 치료를 받는 모습입니다. 무려 13개의 라듐을 꽂아서 강력한 에너지를 암이 생긴 부위에 댈 수 있도록 이런 기계까지 따로 개발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은 더 고설량의 방사선을 쏘기 위해서 라듐을 실로 묶어서 종양에 직접 대고 꿰매기도 하고 라듐을 알약으로 만들어서 몸 안에 이식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피폭이 괜찮나요? 그러게요. 아니 주한 씨 이게 보기엔 황당해도 당시엔 라듐 치료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겠어요? 네. 라듐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치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쓰는 제품으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치약, 그리고 라듐 크림, 뭐 라듐 입욕제, 좌약. 좌약? 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제품에 라듐 성분을 함유해서 출시했다는 아, 이거 걸 알 수 진- 있는 사진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세계를 들썩였던 이 기적의 약은 얼마 못 가서 그 인기가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을 것 같아. 피폭이죠, 피폭. 맞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방사선의 무분별한 사용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위험할 것 같아. 라듐은 인체에 들어가면 뼈에 축적이 되고 몸 안에서 방사선을 끊임없이 내뿜어서 결국 뼈에 있는 골수세포를 완전히 파괴하고 주변 세포에 돌연변이를 유발해서 암을 유발합니다. 이런 라듐의 위험성은 당시 라듐 공장에 다녔던 소녀들의 얼굴과 다리에 커다란 종양이 생긴 게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라듐으로 인해 생긴 무서운 부작용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게 얼마나 해로운 물질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박사님 그러면은 지금은 이 방사선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암 치료에 맞는 적절한 방사선의 양을 찾게 되었고 암세포를 죽여 암 환자를 살리는 데에는 방사선 치료가 명백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체 내 깊은 곳에 생기는 뇌종양, 간암 등의 수술이 불가할 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암 치료 분야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또 안전한 방사선 전달을 위해 종양의 표적에 정확히 쏠 수 있는 정밀도도 높은 기계를 많이 만들어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치료의 발전으로 인류는 암 정복에 한 발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이후 암의 원인을 찾아내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합니다. 라듐과 X선의 사례를 겪으면서 암을 유발하는 특정한 물질이 있다는 것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무려 1000여 종의 발암 물질이 우리 생활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을 가장 위험한 발암 물질로 봤습니다. 뭐죠? 뭐지? 자, 국제암연구소가 1군 발암 물질로 지정한 건 바로 흡연입니다. 어? 아유, 어떡해. 담배 저런 사진도 있잖아. 담배와 담배 연기에는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을 포함하여 무려 70여 종의 발암물질과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0여 종의 발암물질이라고? 네. 진짜 그렇게 많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노담해야 돼, 노담. 네. 특히 주로 흡연에 의해 걸리는 폐암은 조기 발견이 어렵고 전이가 잘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암입니다. 아이고야. 심지어 간접 흡연도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담배는 흡연자에게도 비흡연자에게도 무서운 발암물질입니다. 이처럼 발암 성분이 있다고 확신되는 1군 발암물질은 무려 120여 종에 달하는데 담배와 가장 많이 거론되는 술도 대표적인 발암물질입니다. 아, 안 되는데. 주성분인 알코올이 간을 손상해서 간에 염증이 생기고 점진적으로 간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아, 큰일 났네 진짜. 이 밖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또 어떤 발암물질에 자주 노출이 될까요? 가공육? 가공육도? 소시지 이런 그런 게 거에 발암물질 들어있다고 있어요? 하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에서 흔히 듣는 그 탄 음식 많이 먹으면 걸린다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입니까? 거기 막 가위로 잘라 먹어야 어. 된다. 진짜 많이 먹어야 걸린다는데. 그거. 뭐 몇 톤을 먹어야 네, 된다는 그거. 얘기까지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네, 물론 탄 부분을 먹어서 좋을 건 없습니다. 네. 탄 음식을 암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육류를 태울 때 나오는 벤조피렌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입니다. 화학물질인 벤조피렌은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 때문에 인체 DNA를 파괴하고 돌연변이 세포를 유도해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다만 탄 음식이 암으로 이어지려면 하루에 대략 2톤 이상의 음식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조심은 하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아 이거 뭐 부득이하게 먹는 거지 누가 탄 것만 먹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치료법부터 발생 원인까지 암 분야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무렵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찾게 됩니다. 뭐죠? 이것은 인류의 의학의 엄청난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오. 바로 항암제의 발견입니다. 와, 약이 또 나왔군요. 항암제란 암 환자의 몸 안에 약물을 투여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와. 진짜 우리 잘 좋은 시대 태어났어. 더 빨리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다. 네, 이건 이전에 개발했던 암 제거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비해 인류가 발견한 엄청 획기적인 치료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간편한 건가? 수술과 방사선 요법은 국소 전략이라고 해서 암이 체내의 한 부위에 몰려 있을 때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암이 여러 부위로 전이되었을 때에는 이 방법들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야, 이거 모든 부위를 다 수술할 수도 없고 방사선을 많이 쬐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암제의 경우는 이렇게 전이암에 대한 치료를 시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이 아예 불가능한 혈액암의 경우 약물을 투여하는 항암제 치료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아,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금. 치료법? 1949년 탄생한 인류 최초의 항암제는 땡땡땡에서 나온 물질로 개발되었는데요. 무엇일까요? 아, 최초에 49년도에 뭐가 있었을까? 전혀 예측치 못한 정반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정답! 암세포! 암세포. 네, 오답입니다. 땡땡땡입니다. 세 글자군요. 네, 세 글자. 정답. 네, 혜성 씨. 세 글자라고 하셨으니까. 네. 독극물. 국물. 아깝습니다. 독은 맞았는데 뒤가 틀렸습니다. 도구로 시작된 말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전쟁 때 사용했습니다. 정답! 지원 씨. 독가스? 네, 정답입니다. 아, 가스구나. 네. 인류 최초의 항암제는 바로 독가스에서 나온 물질로 개발되었습니다. 가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생화학 무기로 만든 독가스는 터질 때 겨자와 같은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흔히 겨자가스라고 불렸습니다. 와, 생화학 무기였구나. 1차 세계대전 당시엔 독일군이 투한 겨자가스 공격에 무려 5천여 명의 프랑스군이 한꺼번에 사망할 정도로 그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된 거지? 피부가 다 썩은 것 같아. 아이고. 이 가스는 피부에 닿으면 화학적 화상을 입혀서 심각한 고름과 물집이 생깁니다. 세상에. 그리고 심한 경우 실명을 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는데요. 치명적인 가스입니다. 그래서 1925년 겨자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제네바 의정서가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40년대에 미국에서 이 겨자가스의 살상력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성질을 발견합니다. 이거 뭐예요? 이 가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한 결과 백혈구 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 나오는 물질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걸 백혈병 환자에게 써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백혈병 환자의 대표적 증상이 미성숙 백혈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 발상의 전환이네. 맞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감소하게 하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겨자가스를 녹여서 주사기로 백혈병 환자의 몸에 찔러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되게 아프겠는데? 막 타들어가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기적처럼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와. 그걸 어떻게 그걸 그럼 백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 겨자가스는 백혈병뿐만 아니라 혈액암의 일종의 림프종에도 효과를 보였는데 그 결과를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왼쪽에 종양이 겨드랑이 밑에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네. 그리고 겨자가스 처치 후 8일 만에 목과 턱, 흉곽에서 종양 덩어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되지? 와.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요, 이제? 네. 놀란 것 그치, 같은데요? 살아나셨어. 빠른 시일 안에. 와. 그 결과 겨자가스를 활용한 치료제는 1949년 세계 최초의 화합물 항암제로 미국 식약처 FDA 승인을 받게 됩니다. 와. 진짜 사람을 죽이는 독가스로 사람을 살리는 항암제를 개발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주원 선생님, 그럼 이제 백혈병은 이제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맞아요. 아직도 백혈병을 불치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는 백혈병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입원도 안 하고 외래에서 알약 하나로 치료가 가능한 백혈병도 있고요. 급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예후가 좋으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다. 진짜. 가능해요. 박사님, 그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항암제 치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겨자가스 항암제를 시작으로 화학 항암제라 불리는 다양한 항암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화학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독성 물질을 주입해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점은 멀쩡한 정상세포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다 공격하는구나, 저는. 네, 다 공격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암세포를 독한 성분으로 죽이고자 몸 안에 락스를 들이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 위험하네요. 암세포는 당연히 죽겠지만 몸 안에 멀쩡한 정상세포들도 다 피해를 입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독한 항암제는 머리카락과 손발톱이 빠지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항암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던 때에 암 치료 분야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올 빅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바로 1971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입니다. 뭔가 확신이 있었나? 그러니까. We are here today for the purpose of signing the Cancer Act of 1971. Provide the funds that are necessary, whatever is necessary, for the conquest of cancer.
As a result of what has been done, as a result of the action which will come into being as a result of signing this bill, 뭔가 기대감이 있는 뭔가 발언 같은데. 지원 아끼지 않는 느낌인데. 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암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즉 미국 건국 200주년이 되는 1976년까지 완치될 것이라고 확신을 한 것입니다. 뭐 있지 않는 이상도 저렇게 확실하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지. 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15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 16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구비가 투입됩니다. 미쳤다. 또 민간 기업과 자선단체도 암과의 전쟁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암 치료 연구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저렇게 박사님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 있으니까 진짜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닉슨 대통령이 암을 완치하겠다고 선포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 뭐죠? 뭐가 발견되고 한 거야. 닉슨 대통령의 선포가 있기 7년 전인 1964년 영국의 병력자였던 앱슈타인 박사와 바 박사가 인체에서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발견합니다. 이후 미국은 암의 원인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아이, 이제 알았으니 백신만 만들면 된다 바이러스를 이거야? 죽이는 백신만 만들면 암을 정복할 수 있는 그 확신이 5년이라는 자신감을 준 것입니다. 그래. 게다가 미국이 당시 의기양양했던 이유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왜죠? 그것은 바로 1969년 아폴로 계획을 세워 인간을 달에 보냈다가 다시 무사 귀환시키는 상상하기 힘든 대업을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암과 같은 난치병에도 아폴로 계획과 같이 정부 주도의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암 치료에 대한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우주도 정복했는데 암 하나 정복 못하겠어.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닉슨 대통령의 계획은 성공했을까요? 에이, 신약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요. 됐겠죠. 16조를 16조를 쏟아부었는데. 처참히 실패하게 됩니다. 아, 16조 진짜로? 증발했네. 네. 돈 날렸네. 왜냐하면 바이러스에 발병되는 암이 전체 암의 5에서 10% 정도로 극히 일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어봤자 모든 암을 정복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밝힌 암 발생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암, 그리고 발암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암, 이렇게 추려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를 피워도 꼭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닌 것처럼 이것들이 무조건 암을 유발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정확히 어떻게 암이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만을 죽이는 아킬레스건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사님, 미국의 투자는 별 성과가 없이 끝난 건가요? 혹시라도 뭔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아, 네, 맞습니다. 당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연구는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1단계 항암제에서 업그레이드된 2단계 항암제가 개발이 되게 됩니다. 표적 항암제 들어보셨죠? 네. 암세포를 표적해서 정밀 타격하는 항암제입니다. 몸속을 돌아다니던 항암제가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에만 많이 발현되는 특정 단백질이나 특정 유전자 변화가 있는 암세포라는 타깃만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죽이는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표적 항암제. 1단계 항암제가 물불 안 가리고 다 터뜨리는 핵폭탄 같은 거라면 2단계 항암제는 암세포만 정밀 조준 사격하는 스나이퍼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 이렇게 암세포를 포착하면 돌연변이 단백질 기능을 상실시켜서 성장을 억제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스나이퍼? 참 신기해. 별게 다 있네. 진짜. 맞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초의 표적 치료제는 바로 2001년 나온 글립이라는 신약이었습니다. 20년밖에 안 됐네. 이 약은 단 한 번의 투약으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완전히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암과의 전쟁에는 새로운 탄약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총알입니다. 굉장히 의지가 막 불타는데요. 이건 암 치료 역사에서 인류의 엄청난 발견이었고
우리는 글리백이 나왔을 때 암과의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곧 실망하게 됩니다. 왜죠? 왜냐하면 이 치료제는 100가지가 넘는 암 중에 단 한 종의 백혈병만 치료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3년 후 희망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혜성 씨가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왜 우린 암과의 전쟁에서 늘 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암 정복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암을 완치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표적 치료제의 개발은 많은 암종에서 환자들이 생명을 연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성과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인류는 표적 항암제의 한계를 넘기 위해 또 다른 항암제를 개발하게 됩니다. 뭐죠? 3단계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 중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는 면역세포에 힘을 실어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돕는 항암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세포와 싸우는 면역세포에 지원병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몸 안에서 다른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현재 4단계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그러하듯 암세포 역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 지나가지. 인류가 이때까지 해온 전쟁 중에 가장 어려운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또한 암세포는 무한한 돌연변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치료를 어렵게 합니다. 아, 그러지 마. 와 독하네 완전히. 예를 들면 같은 유방암 환자더라도 A 환자의 돌연변이 세포와 B 환자의 돌연변이 세포가 서로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암 환자 한 명이 다 다른 형태의 돌연변이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발생 원인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치료법도 오리무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 보겔슈타인이라는 박사가 얘기한 건데 대부분의 암은 흡연과 같은 위험 요인보다는 운이 나빠서 걸리는 것이다. 암 유형의 3분의 2가 과학자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운과 관련이 있다. 아니 가장 유명한 의과대학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슨 고대 그리스 때 발표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야, 노력할 필요 2015년에 없다는 그런 얘긴가? 보겐슈타인 박사가 총 31개의 암세포를 분석한 결과 9개 유전자만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았고 나머지 22개는 그냥 세포의 오류에 의해 탄생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면은 진짜 어렵다. 습관이 중요하다는 얘긴데? 네, 그래. 운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갈 수 맞습니다. 있어요. 세계적 암 권위자도 암의 원인에 대해 배드럭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직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럼 이 뭐 예방 할 것까지도 있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박사님? 저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냥 네. 운에 맡길 순 없잖아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암이 공포의 대상인 이유는 소리 없이 찾아오고 또 온몸에 퍼질 동안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에 걸려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암 덩어리가 1cm만해지려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 가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발견이 됐을 때 이미 뭐 사기, 말기 이런 경우가 있는 거군요.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암은 제거만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서 치명적인 전신질환으로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검진 그 조기 발견하는 게 진짜 중요하네요. 검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초기에 발견이라도 초기 해야지. 발견해야 돼. 그리고 비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비만은 다양한 종류의 악성 종양의 위험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지방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결국 뚱뚱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 치료 연구가 암 환자의 지방을 없애는 비만 치료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정복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언젠가? 과학이 맞아요. 발전하면. 네, 이렇게 고대부터 현대까지 인류는 긴 역사 속에서 암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여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류는 암을 정복하기 위해 다양한 항암제를 개발해왔고 또 암 치료 분야에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최초의 항암제가 우연한 계기로 개발된 것처럼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날이 갑자기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